자, 7월 27일 수업이고요. 일단은 어저께 연습 문제 2번이 진행이 되다가 중간에 마무리가 좀 덜 된 상태로 끝났죠. 일단 그거 먼저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멜트 함수 나오니까 멜트 함수 사용 방법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더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탐색적 데이터 분석 쪽에 멜트 함수 써서 데이터 시각화하는 예제를 한 번 더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멜트 함수 쓰임새도 아침에 좀 가볍게 좀 체킹을 합시다. 자, 일단은 결론만 놓고 보면은 어저께 이 문제에서 이제 마지막에 그래프가 좀 이상했었는데 그게 잘못된 과정이 아니었고요. 어, 제가 표준화한 걸만 놓고 보다 보니까 그냥 아무 변수나 선택을 했는데 원데이터를 보니까 어제 제가 그래프 그릴 때 선정했던 게 명목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변수값 자체가 1 아니면 0밖에 없었던 게 맞기 때문에 그래프가 그렇게 양쪽으로 그렇게 분산돼서 나왔던 거고, 다른 데이터를 선정하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썼던 이 예제 중에 변수 이름이 해지로 시작하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그 집에 뭐뭐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거라서 원데이터가 0 아니면 1로 돼 있어요, 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빼고 다른 수치값들, 지금 이거는 건물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값인데 그 값에 따라 이제 임대료에 대한 실제 데이터와 추정치를 비교했더니 파란색이 실제 임대료고 주황색이 추정치였다. 근데 여기에서 이 점들이 중요한 거는 이 점들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얘가 좀 안 좋은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디까지나 몇 퍼센트 안에서 오차가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가장 근접하게 추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전반적인 추정의 경향이 일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모델의 설명력을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제 자체는 마지막에 그래프 그리는 것만 변수를 바꾸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다시 되짚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예제를 통해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조금 위로 올라갈게요. 자, 자, 이제 우리가 뭔가 분석을 하나 할 때마다 그 데이터를 이제 표준화한다라는 걸 이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표준화할 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꾸 반대쪽으로 잡겠다. 이래. 근데 이제 표준화를 자꾸 하다 보면은 데이터 프레임이 점점 많아져요.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한 변수 값들을 나누는 데 있어서 이제 데이터 프레임 이름이 되게 헷갈립니다. 저만 해도 어저께 데이터 프레임 이름 때문에 되게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코딩 규칙을 정해요. 나만의 코딩 규칙을. 그래서 평소에 제가 쓰는 코딩 규칙을 이제 전달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처음에 데이터 프레임 원본을 가져오죠. 원본 데이터 프레임. 그러니까 엑셀에서 막 읽어드린 따끈따끈한 데이터 프레임이요. 얘는 변수 이름을 df라고 정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갈래가 두 개를 나뉘어요. 만약에 독립 변수랑 그 다음에 종속 변수를 분할한다라고 하면은 독립 변수는 X 트레인, 종속 변수는 Y 트레인. 이건 이제 분석에 쓸 거니까 트레이닝용 데이터다라는 의미로 뒤에 보통 트레인이라고 붙여요. 그 다음에 이제 진행되는 게 표준화라고요. 여기에 이제 표준화를 적용을 하면은
표준화를 적용했을 때 독립변수를 표준화한 거는 xtrain 언더바 std 스승자를 붙여서 y 종속 변수는 ytrain std. 근데 표준화를 적용하면은 결과가 2차원 넘파이 배열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시 데이터 프레임으로 묶어야 우리가 좀 더 보기가 편해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시 데이터 프레임으로 묶으면은 뒤에 언더바 df. 이렇게 네이밍 규칙을 잡고 갈게요. 앞으로 계속. 변수 이름을 짧게 정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변수 이름을 봤을 때 얘가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인지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규칙을 적용을 했어요. 뭐 이 규칙을 따르는 게 조금 싫다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예제를 보면은요. 여기 1번에 자, 일단은 데이터 프레임에서 독립 변수만 뽑아낸 거를 x트레인이라고 뽑았고요. 여기에 표준화를 적용한 결과를 x트레인 std 이거를 다시 데이터 프레임으로 묶으면 x트레인 df. 예, 조금 전에 말한 변수 네이밍 과정이죠. 밑에 것도 ytrain std, ytrain std df 이 순서로요. 만약에 회계 분석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PCA 분석을 안 쓰고 나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내가 요인을 직접 찾아보겠다라고 하시면은 표준화를 하는 게 필수사항은 아니에요. 근데 PCA 분석은 일단 데이터 표준화를 무조건 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지금 이 표준화를 하는 거는 일종의 참고사항 용으로만 쓰는 거지 원래 데이터 표준화를 시행하면요. 여기 보면은 PC1부터 이렇게 쭈루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용된 이 변수들을 써서 얘네가 PC1부터 새로운 독립 변수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해부 분석 수정하는 모델에 쓰기는 좀 애매한데 머신러닝에서는 이거를 머신러닝 학습 데이터로 써요. 얘네들을. 이걸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 PCA 분석을 갖다가 반드시 회귀 분석에 적용해야 된다 이런 규칙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 PCA 분석의 결과를 참고용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PCA 분석할 때 여기 N 컴포넌트에서 두 개라고 하면은 가장 연관성 높은 두 개를 이제 선정해라 뭐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데 파라미터 안 주면 지가 알아서 뽑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번 예제 같은 경우는 변수 이름만 다시 적용을 한 거니까 이거는 뭐 1번 예제는 다시 실습하실 필요는 없고요. 앞으로의 예제들을 보는 데 있어서 데이터 표준화는 특히 머신러닝 들어가면은 모든 예제에 무조건 다 때려요. 왜냐면 이게 분석의 정확도나 뭐 그런 걸 떠나서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누가 계산을 시켰다고 생각해봐요. 37만 5천이 더하기 63만 5천 이걸 시킨 거랑 0.1 더하기 0.3 시킨 거랑 뭐가 더 쉽겠어? 그쵸? 숫자를 줄인 게 더 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머신러닝은 학습 시간, 즉 학습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표준화를 무조건 때린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초반에 우리 예제는 숫자값이 고만고만하니까 별로 안 하겠지만 나중에 머신러닝은 실제로 무조건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했었던 조금 전에 우리가 봤었던 이 표준화 과정, 이 표준화 코드 두 블록, 이 두 블록은 앞으로 머신러닝 들어가면 우리가 맨날 갖다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내가 어떤 예제를 진행하면서 어떤 예제 파일을 진행하면서 코드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다른 코드에서 또 붙여넣기 해서 써야 될 것 같아. 그럼 뭐 한다고요? 무조건 모듈을 한다고요. 자, 여기서의 조건은요. 데이터 프레임이 있을 때 종속 변수 이름을 주면 돼요. 그래서 종속 변수 이름을 드롭시키면은 독립 변수를 뽑는 거고 그 종속 변수 이름을 필터를 뽑아내면은 종속 변수만 얻는 거죠. 이 차이만 두면은 사실 나머지 건 똑같잖아요. 뭐 하려는지 이제 감 오죠? 자, 그래서 새벽 사이에 하나 또 추가했어요. 자, 스케일링. 데이터를 이제 스케일링하기 위해서 데이터 프레임과 그 다음에 종속 변수 이름을 파라미터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 프레임에서 해당 변수만 결합시켜서 엑스트레인 뽑고요. 표준화시켜서 표준화 결과 받고 그 다음에 얘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꿔서 결과 하나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필터로 중속 변수만 뽑아내서 또 표준화를 시켜서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묶어서 리턴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분석 과정에서는 다시 이거를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합치는 일이 더 많을 건데 머신러닝 들어가면은 이거 그냥 분리해놓고 쓰거든요, 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나중을 위해서 이 두 개를 이렇게 분리해서 튜플로 묶어서 리턴하는 함수를 하나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떠서 이번 문제에 적용을 해보자고요. 자, 문제 2번 맨하탄 데이터인데요. 이거 나중에 봤더니 이게 썩 그렇게 좋은 데이터는 아니더라고요. 쭉 다시 보니까 독립 변수가 너무 명목형이 너무 많았어. 자, 어쨌건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데이터 전처리를 하기 어저께 값의 종류가 지나치게 많아서 이 변수는 제외하기로 했다. 그래서 일단 요 얘기까지 했었죠. 그 다음에 얘는 값의 종류가 아예 없으니까 이것도 제외했고요. 두 개 변수를 제거하고 데이터 표준화. 앞으로 표준화하고 싶으면은 스케일링, 데이터 프레임이랑 그 다음에 종속 변수 이름만 주시면 이 안에서 알아서 해서 두 개 떨궈져 줘요. xtrain, std, df. y 여기서 변수 이름은 사실 아무렇게나 받아도 되긴 해. std, df. 자, 그래서 xtrain df의 헤드 보고 ytrain df의 헤드 보고. 자, 그럼 이제 이 안에서 표준화까지 다 해갖고 데이터 프레임 딱딱 이렇게 만들어서 주니까 그냥 표준화 끝났으니까 바로 들어가면 되죠. 자, 요 xtrain std df를 써서 표준화 할게요. 부정분 해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쭉 나왔어요. 선정이 됐죠? 여기서 이제 베스트인 것들만 뽑아서 넣어보자고요. 자, 여기서 이제 베스트만 뽑아서 피처 이름을 뽑아냅니다. 이것도 이제 함수로 만들 수 있겠죠? 만들어 볼까? df get best pictures. 자, 표준화가 완료된 독립 변수들의 데이터 프레임을 받아서 이걸 가지고 PCA를 수행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설명력이 높은 필드들만 뽑아내고요. 요거 PCA 패키지는 임포트를 해야 될 거예요. 좀 이따가.
이렇게 해서 요 피처를 이제 리턴하면 되겠죠. 자, 리턴 탑핏이랑 얘는 데이터 프레임 형태니까 탑핏 df라고 바꿉시다. 자, 요 PCA만 임포트 할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이제 앞으로 이 구성분 분석 수행하는 것도 여기서 get best features 헬퍼에서 얘네들 가져오고 요 함수를 가져왔다면 여기서도 이제 얘는 리턴을 두 개로 쪼개서 받았죠. 피처랑 피처 df. 이렇게 해서 피처 df랑 피처. 자, 이렇게만 하면 이제 앞으로 이제 설명력이 높은 필드 추출하겠다라고 하는 요 과정도 이제 생략해도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또 잘 정리됐나 봅시다. 자, 주성분 분석 수행해서 리턴 값 받았고요. 요 안에서 리턴 받은 거 뽑아서 탑핏 df로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피처라고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이름들 쭈르륵 나오잖아요. 이걸 쓰면 되는 거죠. 이거 그냥 주피터 에러네. 자, 이렇게 해서 분석 결과 만들어내고 이제 실제 임대료와 예측된 임대료 비교한 거고요. MDF. MDF 있는데 왜 MDF에서 이게 정의되지 않았다라고 할까? 여기 엑스트레인 SPDF. 네. 자, 이렇게 해서 변수 받았고요. 지금 여기서 중요했던 거는 그래프의 X축으로 사용할 변수를 명목형이 아닌 걸로 선정했다. 요겁니다. 그래서 이제 묶어서 데이터 프레임 만들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각화하면은 이렇게 나온 거죠.
자, 요 과정에서 이제 멜트 함수가 또 쓰였거든요. 그래서 이 어저께 끝날 때쯤에 이 멜트 함수 질문을 제가 한 3번 정도는 받은 것 같아서 요것만 따로 설명하려고 예제를 좀 따로 묶었어요. 따로 하나 만들었어요. 사실 그렇지 않아도 탐색적 데이터 분석 단원에서 쓰려고 만들어뒀던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를 미처 안 쓰고 지나가서 왜냐면 그때는 이거는 처리시키기 좀 어려워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 왜냐면 걔가 마침 딱 멜트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써도 되겠다 싶어서 이 연습 문제 풀이는 일단 여기까지고요. 일단은 1글씨 요거까지 조금 정리하세요. 요거 30분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10분 쉬었다가 그 멜트 진행하기 전에 요 예제를 다시 한번 풀 거예요. 어저께 끝날 때 들어왔던 요청인데 그 어디 갔어? 어제 끝날 때쯤에 들어왔던 요청인데 풀이 과정에서 어저께 제가 종속 변수를 2개를 제외했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 네이버후드를 라벨링을 해갖고 통계에 넣은 결과도 보고 싶습니다라고 질문해 주셔서 이따가 이 많은 수많은 값들을 다 라벨링을 해서 분석 요인에 넣어서 결과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해요. 직접 해보셨는데 결과가 나쁘지 않았다고 얘기하셔서 저도 마침 궁금해져서 비교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코드가 좀 길 것 같으니까 그거는 파일을 새로 만들어서 할게요. 자, 30분까지 정리하시고 10분 쉬었다가 10시 40분에 이어서 할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넘어갑시다. 음. 자, 일단은 이 두 번째 연습 문제에서 아까 제거했었던 그 네이버후드 데이터를 넣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새로 주피터 파일 하나 만들게요. 아무래도 코드가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연습 문제 2-2 추가 내용. 자, 아까 했었던 이 네이버후드 변수를 포함한 경우에 대한 결과 체크입니다. 자, 그럼 대부분의 코드는 아까랑 똑같겠죠? 자, 그래서 패키지 부분은 그냥 똑같이 복사해서 가져왔고요. 표준화는 이제 유틸리티 함수를 쓸 거니까 빼고, PCA도 빼고. 뭐지, 이거는? 이런 부분을 대비해서 헬퍼 함수에 예전에 만들어 놨던 게 뭐냐면은 set 카테고리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놨었어요. 이거 우리 만든 지가 좀 돼요. 얘가 지정된 필드를 범주형으로 변경하는데 그 과정을 보면은
전체 데이터 프레임을 가져온 다음에 그 데이터 프레임의 필드들 중에 내가 여기에 있는 필드, 전에는 여기 이그노어라고 해놨거든요. 그래서 전체 필드들 중에 제외할 거 몇 개를 빼고 나머지를 싹 바꾸는 걸로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게 범주형이 많은 경우보다 적은 경우가 더 많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필드의 용도를 바꿨어요. 여기 지정된 필드만 범주형으로 바꾸자로. 그래서 여기 필드라고 바꾸고 이품은 조건을 바꾼 거죠. 그래서 현재 변수명을 가져와서 그 변수 이름이 내가 지정한 변수 이름이 이제 없거나 내가 지정한 변수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제껴라 라고 여기 이품은 조건을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을 해서 새로 준비를 해왔고요. 밸류 카운트, 값의 종류를 뽑아와서 값의 종류별로 몇 개씩 있는지를 갖고 와서 순서대로 정렬을 해요. 그리고 걔네들한테 이제 반복문 두면서 일련 번호를 쭉 붙여요. 이것도 플러스 하지 말고 그냥 II로 바로 갑시다. 0부터 진열되게. 자, 그래서 이제 이 set 카테고리 함수를 점검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적용을 할게요. 자, 블록별로 뭐 이름 그 제목 다는 거는 생략하고 바로 갈게요. 일단 데이터 가져오고 패키지 가져오고 데이터 가져오고 자, 재시작 한번 해야겠네요. 자,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일단은 요 데이터들 중에 얘는 뺄 거고요. 얘는 카테고리로 바꿀게요. 자, df.draw 얘를 뺍니다. ASICS 1 df3은 set 카테고리 df2 해서 이 네이버후드라는 것만 바꿔서 결과를 다시 확인해 보죠. 자, 네이버후드와 값이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은 바뀐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df3에 value count 네이버후드를 다시 확인해 보면은 얘네들이 지금 다 이렇게 일련 번호가 붙어서 쭉 진행된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이거를 넣고서 이제 그 결과를 확인해 보기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표준화 합시다. 자, df3로 새로 만들었으니까 df3에서 독립변수 이름만 지정해주고 표준화를 진행합니다. 자, 독립변수들, 종속변수들 해서 이렇게 지금 확인을 해봤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주성분 분석 수행을 할게요. 자, 여기서 피처만 출력을 해보고요. 이름이 포함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이제 표준화가 수행된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로 결합한 다음에 OLS 수행해 보겠습니다. 설명력 똑같은데?
어제 표준화를 진행한 걸로 네이버로드 뺐을 때 설명력이 75.7이었거든요. 0.757이었거든요. 똑같은데요? 그리고 얘도 지금 봤을 때 p-value 값으로 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자, 지금 이제 범위 변수를 사용하는 과정에 대해서 계속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 이 과정이 여태까지는 직접 주어진 데이터니까 사실 전처리 과정 같은 거를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데이터를 마련하다 보니까 이제 정규화 과정들이 자꾸 신경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쉬는 시간 사이에 샘플 데이터를 하나 더 준비해서 지금 예정에 없던 예제를 하나 또 추가할 거예요, 지금. 자, C-C02번 데이터에 제가 덤이라고 하는 걸 넣어놨거든요. 여기에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제가 준비를 해놨어요. 자, 하나 복사를 할게요. 자, 처음에 회귀 분석에 적용할 변수들을 고려하실 때 일단 이런 식의 카테고리 변수는 일단은 고려를 안 하는 거예요. 수치형으로 된 값들만 정리를 하는데 그거를 변수를 너무 많이 만들면 모델 복잡도도 심해지고 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변수를 한 3개에서 5개 정도, 그 정도만 이제 선정해 놓고 걔네들이 과연 어느 정도의 그 설명력을 보여줄 수 있는가를 보는데 그걸로 계산하기가 조금 애매하니까 만약에 이게 그 조사한 데이터의 범주형 값들이 있는데 이 값들과 중속 변수를 그 그룹별로 그 평균을 비교했을 때, 테스트나 분산 분석을 했을 때, 만약에 여기에서 어떤 종속 변수가 있다. 종속 변수가 급여다. 그 급여가 성별에 따라서 유의미한 평균의 차이를 보인다. 그럼 얘는 회귀 변수에 추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만도에 따라서 급여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비만도는 제가 값을 3개로 놨어요. 정상, 정도, 고도로 지금. 그럼 이거는 그 월급을 3가지 그룹으로 나눠서 비교를 해야 되니까 분산 분석을 수행해야겠죠. 그때도 이 비만도에 따라 급여의 차이가 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걸로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얘네들도 회귀 변수의 항목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애들을 보통 통제 요인이라고 해요. 이렇게 들어가는 명목형 변수들은 나중에 차원 추서할 때 배제를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얘네들은 어차피 그 평균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걸로 이미 판명이 나서 는 거기 때문에 빼면 안 돼요. 그럼 얘네들을 회귀 분석을 할 때 어떻게 넣느냐?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해요. 남자는 1, 남자는 0, 여자는 1. 이런 식으로요. 0, 0.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 다음에 비만도는 정상은 0, 정도는 1, 정상 0, 정도 2, 정상 0. 이런 식으로 가요. 이게 1단계. 이렇게 하면은 표준화할 때 얘네들도 넣고 표준화를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표준화를 안 하는 경우는 뭐냐? 이렇게 들어가는 애들을 더미 변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미 변수는 통제 요인을 회귀 분석에 넣을 수 있게끔 그 라벨링을 한 거예요. 이거를 이제 내가 그 표준화에서 빼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 변수를 승계를 시켜야 돼요. 자, 더미 변수의 표준화입니다.
원래 더미 변수는 이렇게 하는 걸 표준화라고 해요. 필드를 늘려요. 남자, 여자, 그 다음에 정상, 경도, 고도. 자, 첫 번째 데이터는 남자죠. 남자에 해당되죠. 1이죠. 그 다음에 정상에 해당되죠. 여기가 1입니다. 두 번째는 여자의 경도죠. 여자의 경도. 여자의 정상이죠. 여자의 정상. 남자의 고도죠. 남자의 고도. 남자의 정상. 나머지는 다 0이에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걸 더미변수 표준화라고 해요. 이게 정석이야. 자, 지금 성별은 값의 종류가 두 가지고 비만도는 값의 종류가 세 가지니까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네, 쭉 나열하는 거죠. 그러면 얘였으면 경우의 수는 컬럼이 몇 개가 될까?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뭐. 그쵸? 몇 개인지 뭐 컬럼이 몇 개가 될지 이거 레람스 때 해보면 됩니다. 그럼 32개네. 원래 이렇게 하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이거는 회계 분석의 과정으로 치는 게 아니라 데이터 전처리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 요 내용에 관련된 질문이 계속 나왔었는데 제가 이 얘기 하기를 아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세미 프로젝트 해야 될 일이 어마어마하게 늘어 이제. 이미 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진행되는 분석 과정들은 다 채점 기준에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다루기, 데이터 전처리 여기에 예제 하나 새로 추가할게요. C의 02번에 들어갑니다. 자,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를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제 이진 변수라고 불러요. 근데 보통 이제 영어로 표기하면 이제 이진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이너리거든요. 그래서 바이너리 밸류라고 불러요. 바이너리 밸류, 바이너리 베리에이블 뭐 이렇게 부르는데 바이너리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얘기하는 이진 변수 과정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 내용을 진행하기 위해서 패키지가 예, 파스티라고 하는 패키지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할게요. pip install 이미 깔려 있다고 나오네요.
자, 이 패키지 안에 d매트릭스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가 그 더미 변수의 그 바이너리화를 도와줍니다. 이거랑 이제 d매트릭스라는 애를 가져올게요. 일단 데이터부터 가져오죠. 아, 엑셀 파일이 한글이 아니지 참. 잠깐만요. 왜 404지? 안 올렸나? 다 올라갔는데. 자, 아까 올렸는데 아직 반영이 안 됐나 봐요. 응? 안 올라갔네? 파일 이름이 덤이라서 그런가? 덤만 합시다. 이제 올라왔네요. 자, 파일이 안 올라가서 잠깐 체킹하고 있었고요. 네, 지금 얘가 반영 중이에요. 자, 다 파일이 좀 올려서 다 올렸으니까 이제 데이터 다시 불러올게요. 네, 이렇게 샘플 데이터를 준비를 했어요. 일단은 성별만 놓고 한번 해볼게요. 이 d매트릭스라는 함수를 쓰는 거예요. 자, d매트릭스. 자, 얘한테 이제 남자에 대해서 df로 가죠. 아, 남자 성별이구나. 미안해요. 성별. 컬럼 이름을 줘야 되는데. 네. 그럼 이렇게 두 개의 필드를 만들어줘요. 아, 이렇게 0하고 1로 이렇게 만들어줘요. 자, 지금 여기에 성별 이름 하나만 넣기 때문에 그냥 이 카테고리 값들을 갖다가 01, 01, 01 그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한 거에는 뭐였냐면은, 그 그냥 명목형 변수 라벨링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는 0으로 바꾸고 여자는 1로 바꾸고 뭐 그런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성별의 T 여자라고 나와 있는 것들이 이렇게 쭉 나온 거니까 지금 요 결과를 놓고 보면은 성별이라는 하나의 컬럼을 갖고 있는데 지금 얘가 이제 여자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니까 여자가 1이고 남자는 0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은 여기 비만도 갖다 해볼까요? 자, 비만도는 자, 고도라고 되어 있는 애들은 지금 1이고요. 고도가 아닌 애들은 0. 정상인 애들은 1. 정상이 아닌 애들은 0. 이런 식이 돼요. 그건 여기 표현식이 바뀌어야 돼. 지금 여기에 이 비만도 컬럼이 값의 종류가 지금 3개예요. 근데 지금 필드 이름을 한 개씩밖에 안 줬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걔네들이 지금 상수항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거를 방지하려면 그 컬럼 이름을 지정하는 문자열에 항상 플러스 0을 추가해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상수항이 안 생겨. 플러스 0. 여기도 플러스 0. 그러면 경도, 고도, 정상 이렇게 나오죠? 여기 같은 경우도 남자, 여자. 아까는 여기 상수항이 다 무조건 다 1인 값이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성별을 한 번씩 바꾸고 그 다음에 비만도를 바꿨는데 그럼 결국은 지금 명목형 변수가 2개인 거죠? 데이터 프레임에. 그러면 성별, 비만도 플러스 1 이라고 하면은 쫙 바뀝니다. 1이 아니고 미안해요. 0, 플러스 0. 이렇게. 미안. 표현식을 잘못했다. 이게 이제 각각의 조합을 보는 방법이고요. 예, 플러스 남자, 여자, 고도, 정상. 응? 이게 맞을 텐데 컬럼스, 펌. to build use npm as array. 자, DM은 DM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 API가 바뀌었네요. 밑에 설명이 나오네. 자, np.as array에 DM을 줘라 라고 하면은 np, 임포트 안 했죠? import numpy as np. 네, 그럼 이게 남자이고 경도인 경우, 얘는 여자이고 경도인 경우, 남자이고 고도인 경우, 그 다음에 여자이고 고도인 경우, 남자이고 정상인 경우, 여자이고 정상인 경우.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걸 다시 데이터 프레임으로 재배치해야 돼요.
자, DM 어레이라고 만들면,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만드느냐? 자, 요 DM 개 자, 그러면은 이제 다른 예제를 또 볼게요. 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그 멜트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 건데, 자, 아까 했던 게 C02의 6번이었죠? 예, 요번에 할 거는 B01의 05번이에요. 기존 파일들은 05번부터 일씩 뒤로 밀었어요. 자, 요건 조금 이따 제가 화면에 띄워놓을 거고요. 예제 데이터부터 봅시다. 자, 요 데이터는요, 200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전국의 연령 계층별, 네, 연령 계층을 3계층으로 나눴죠? 연령 계층별 실업률에 대한 조사 실 데이터입니다. 취업률이 아니에요, 실업률이에요. 요걸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시각화를 하는 과정을 볼 건데, 그 연도별로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 거니까 이제 선 그래프로 그릴 거예요. 그럼 이제 연도 값이 X축으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연령계층별로 따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C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Q라고 하는 구분값이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 값 때문에 얘네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자, 전국 실업률 분포 변화인데요. 데이터 파일 주소 여기 적어놨고요. 이걸로 지역별 실업률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확인해라.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인덱스가 2개입니다. 엑셀 가져올 때요. 인덱스 이렇게 듀얼로 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봤었잖아요. 엑셀 파일도 지금 인덱스가 2개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불러올 때 인덱스를 가져올 때 인덱스 콜 해갖고 여기에다가 이름을 주면 컬럼의 이름으로 가져오는데 여기에 리스트로 주면은 컬럼의 인덱스 번호로 주세요. 그러니까 0번째 컬럼을 인덱스로 가져와라 그런 뜻이 돼요. 근데 듀얼이잖아요. 그래서 0번째 거랑 1번째 거를 인덱스로 삼아라 라고 해서 데이터를 불러오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가져와집니다. 자, 이거 오케이? 자, 데이터가 이렇게 쭉 들어왔고요. 근데 이거는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뭐 시대별로 그래프를 그리건 아니면은 연령계층별로 그래프를 그리건 얘네들을 이제 C본에다가 휴 함수로 주려면 얘네가 컬럼이 돼야 돼요. 그래서 리셋 인덱스 함수를 써서 인덱스를 해제했어요. 그럼 기존의 인덱스가 해제되고 인덱스는 그냥 0, 1, 2, 3, 4로 일련 번호가 다시 붙어요. 자, 이렇게 해서 뽑아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멜트 함수로 여기서 묻습니다. 자, 자, 이렇게 있을 때 멜트 함수의 원리는요.
여기서 멜트 함수를 적용을 하면 데이터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시도별, 서울특별시 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필드 이름이 여기에 컬럼이 하나가 또 새로 생겨요. 컬럼 이름이 베리에이블인가 그랬을 거예요. 여기는 밸류고 그냥 현상 A, B라고 할게요. A, B. 자, 여기서 만약에 2000년, 2001년, 2002년을 멜트로 묶어라라고 하면은 A가 2000년, 2001, 2002가 되는 거고요. B는 8.1, 8.4, 8.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멜트예요. 그러니까 이 컬럼의 이름들을 하나의 변수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특별시에 대해서 B를 가지고 시계열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했을 때 얘가 휴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의 데이터가 지금 A라는 걸로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얘를 휴로 주는 거고 얘가 Y가 되는 거예요. 위쪽이 X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지금 이 함수에서 이 id 바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 시도별이라는 컬럼은 그대로 남아있죠. 이 id 바라는 거에 주는 거는 내가 남기고 싶은 컬럼이에요. 그럼 나머지 것들을 알아서 다 멜트로 묶어줘요. 나머지 컬럼들을. 이때 다 네임은요. 여기 필드 이름 그리고 밸류 네임은 여기 필드 이름. 이 파라미터 두 개를 안 주면은 그냥 기본값으로 variable value 그렇게 영문으로 떨어지는데 가급적 파라미터 써서 필드 이름도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멜트 함수의 특징은 내가 id 바에 지정한 컬럼들을 빼고 나머지 것들이 어떻게 되건 두 개로 묶여요. 하나는 카테고리 역할을 하는 거고 하나는 데이터 역할을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요 id 바에다가 시도별과 연령계층별을 남겨두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이 컬럼 이름들이 베리에이블로 묶이는 거고 실제 데이터가 밸류로 묶이는 거죠. 그래서 바 네임은 연도, 그 다음에 밸류 네임은 실업률이라고 줘서 재구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를 재배치해 놓고 요걸 시각화할게요. 일단은 쉬운 것부터 갑시다. 그래프 기본 준비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얘를 하나 스크린샷 떠놓을게요. 자, 지금 이 데이터를 갖고 시각화할 거예요. 자, 그래프 기본 준비했고요. 일단은 첫 번째로 연도에 따른 전국 평균 실업률 변화를 연도에 따른 전국 평균 실업률 변화, 전체 연령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 연도 값을 X축으로 놓을 거예요. X축이 연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Y축이 실업률이 될 건데 그러면은 2000년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세 개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연도가 똑같은 걸로 묶어요. 그룹을. 그리고 나머지는 평균을 냈어요.
자, 그래서 필터, 연도와 실업률을 먼저 뽑고요. 그러면은 서울특별시 2000년, 부산광역시 2000년, 경상남도에 2000년 다 묶이는 거예요. 연도 기준으로 묶었으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는 평균을 내라. 근데 인덱스 만들지 말아라. 라고 하면은 연도에 따른 평균치가 나옵니다. 일단 이걸 가지고 선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자, 라인 플롯, 데이터는 이렇게 만들어진 PDF. 여기서 T라고 지금 제가 변수 이름을 줬는데, 보통 임시로 쓰는 게 보통 템포럴이라고 해요. 그래서 템프 혹은 PMP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임시의 용도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윈도우 쓰다가 C 드라이브에 템프라는 폴더 생길 때 있어요. 무조건 지워도 돼. 그거 임시 폴더야. 어떤 프로그램인지 모르겠지만 임시 폴더 만들어 놓고 안 지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컴퓨터에 쓰레기 만들어 놓고 간 거니까 그건 무조건 지우셔도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줄여서 TGF라고 이름 지었어요. 자, 그래서 TGF에 놓고 X축은 연도, Y축은 실업률. 이렇게 가게끔. 이게 전국 실업률이 이렇게 변하고 있대요. 실업률이 지금 2020년도에 최고점을 찍었네요. 점점 올라가다가. 아마 이때쯤에 이제 코로나 터져서 영향이 컸겠죠. 그리고 코로나가 진행되는 동안 점점점 떨어지고 있죠. 실제로 코로나 터지고 나서 학원 취업률이 바닥을 쳤었어요. 왜 학생들 이제 수업하고 나면은 이제 취업률 통계가 나오는데 진짜 그때 바닥을 치더라고요. 한 반에 5명 취업하기가 힘들더라고. 보통은 이제 수업 진행하면은 제 경험상 한 60% 정도는 그래도 취업됐다는 연락을 받거든요. 근데 되게 힘들더라고. 자, 요번엔 연도에 따른 전국 평균 실업률 변화, 요거를 다시 볼 건데, 연령대별로 볼게요. 자, 자, 필터, 연도, 연령계층별 실업률을 뽑는데, 일단은 연도가 똑같은 애들끼리 그룹으로 묶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똑같이 묶이는데, 같은 연도에서는 연령 계층별로 다시 묶어요. 그렇죠? 같은 연도에 대해서 연령 계층별로 다시 묶은 거죠. 그럼 이 연령 계층별은 전국에 대한 값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서울특별시의 2000년도에 이 연령대, 뭐 인천광역시의 2000년도 이 연령대 다 묶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실업률 데이터는 평균을 내요. 그러면 X축을 2000년으로 놓고 실업률을 넣어라 라고 하면은 지표가 3개가 나오잖아요. 이때 10원에다가 수 파라미터로 얘를 주면은 선이 3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Q를 주면은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럼 이제 파란색 선으로 나와 있는 게 15에서 29세. 이쪽이 그 실업률이, 이게 선이 지금 높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실업률이니까. 네, 이쪽이 지금 실업률이 가장 높은 거고요. 이쪽 연령층이. 그 다음에 가장 활발하게 경제활동하는 연령층. 가장 활발하게 경제활동하는 연령층이 40대예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40에서 45세 때 받는 연봉이 그 사람 인생의 가장 정점인 경우가 많아요. 전에 통계지표 어디 봤었는데. 아무튼. 자, 이게 지금 주황색이에요. 이 친구들, 이 연령대 실업률이 이 정도였는데 점점점 그래도 좀 낮아지고 있죠. 그 다음에 노년층. 옛날에는 노년층 취업률이 제일 낮았어요. 실업률이. 근데 쭉 이렇게 가다 보니까 지금은 좀 높아지고 있죠. 그러면은 연세 높으신 분들이 일을 가장 활발하게 할까? 이거 해석할 때 보통 이걸 통계 오류 혹은 통계 함정이라고 부르는데 이 연령대를 보면은 인구수 자체가 달라요. 그렇죠?
이때로 딱 끊어보면은 이때는 노년층 인구가 압도적으로 적었어요. 지금은 좀 얘기가 다르긴 해. 왜냐면 노년층 인구가 되게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인구비가 지금 포함이 안 되고 단순히 실업률이잖아요. 100명 중에 100명 중에 10명과 10명 중에 1명은 똑같이 10%예요. 이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석할 때 잘 해석해야 돼요.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할만하죠. 이제 지역별로 가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그릴 건데 시도별로 다 그릴 거예요. 자, 시도별로 나와 있는 값을 카운트 해봤더니 네, DF3에 시도별 데이터의 유니크를 호출해봤더니 에이리어라고 담았어요. 네, 요만큼 나왔어요. 이걸 더블 플롯으로 다 그리라고. 네, 코드 몇 번 복사 붙여넣기 해야 될지 사이즈 오죠. 그래서 반복을 돌렸습니다. 자, 요 녀석의 길이를 특정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17개네요. 자, 일단 그래프를 그래프니까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그냥 밑으로. 시도별로 다 이렇게 아랫방향으로 가게끔 그릴 거예요. 이게 반복 돌리기 쉬우니까. 자, 그래서 행의 수는 17개, 열의 수는 1개. 자, 가로 사이즈는 다 똑같으니까 20개인데 세로 사이즈 얼만큼 잡아줘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개당 높이를 7 정도로 주고 사이즈 수만큼 곱해봤어요. 요게 마음에 안 들면 요거를 나중에 5로 바꿔서 또 해보고 여러 번 해보면 돼요. 그 다음에 간격 0.3으로 잡아주고요. 세로 간격만 잡으면 되죠. 한 방향으로 그릴 거니까. 요 지역명을 가지고 반복을 돌립니다. i는 0부터 시작하는 인덱스고요. v는 이 시도 이름이죠. 그러면 내가 지금 그래프를 그리고자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일단 이 v 값에 해당하는 걸로 쿼리를 날려요. 그럼 서울시 데이터만 따로 뽑아내죠. 이걸로 그래프 그려요. 전체 반복 중이에요. 또 돌아가면 그 다음에 v는 부산광역시가 되죠. 그럼 부산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쿼리로 뽑아서 또 그래프 그려요. 그럼 이 데이터들별로 쿼리 결과를 각자 그리는 거죠. 자, 그러면 서울을 처리할 때는 i 값이 0이죠. 부산을 처리할 때는 i 값이 1이죠. 일부러 서브플롯 만들 때, 우리 예전에 서브플롯 만들 때 AX1, AX2 이런 식으로 분할해서 받았잖아요. 여기서는 일부러 AX를 분할을 안 했어요. 그럼 얘는 데이터 타입보다 리스트다. 그럼 이 리스트의 인덱스는 이 지역명의 인덱스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AX의 i번째로 접근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저 짧은 반복문으로 이만큼의 그래프가 쭉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지금도 능력과 구사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원래 이거는 처음에 준비했었던 예제의 의도된 바는 아니고요. 왜냐면 이건 지금 몇몇 분이 하고 계신 걸 봤으니까. 원래 만들고 싶었던 거는 요 다음 예제인데 중간 레벨을 하나 넣은 겁니다. 최종 목표치는 이겁니다. 이거를 반복문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아까 지역이 17개인가 그랬어요. 이거를 흠이 몇 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2열로 나눌 거야. 자, 그럼 17개를 2로 나누면 8.5죠. 그럼 이거 몇 행이 돼야 돼요? 9개가 돼야죠. 즉, 반올림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반올림할 때 파이썬의 매스 패키지 갖다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매스 패키지 임포트하기 귀찮아서 그냥 계산했어요. 자, 나눗셈한 결과에다 0.5를 더해서 인트 함수로 바꾸면은, 그러니까 0.5를 더해서 무조건 소수점 버리면 반올림이 돼요. 그러면 로우 개수가 나옵니다. 9개라고 떴죠. 그럼 이제 구행 2열을 만들 거예요. 그래프 사이즈는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요. 여기 8 곱하기 로우스라고 들어갔네. 여기는 잘못 들어갔네요. 하나의 높이를 8, 그 다음에 행일수로 곱했다. 네, 맞네요. 그리고 가로 간격과 세로 간격 잡아줬고요. 이거는 처음에 그냥 임의의 값을 잡아준 다음에 결과값 보면서 제가 조금씩 고친 거예요. 사이즈들을.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는 건데, 그러면은 이 AX의 인덱스는 0,0, 0,1, 1,0, 1,1, 2,0, 2,1, 3,0, 3,1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이중반복문 걸면 돼요. 여기 행의 수가 로우스잖아요. 그리고 열의 수는 2라고 고정돼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i는 0부터 로우스까지 해서 i라고 합니다. 여기 앞에 값이 i고요. 로우는 그 다음에 열은 두 개가 돼 있으니까 j. 여기가 j죠. 2차원 반복 돌릴 때 반복문이 이중으로 중첩되면요. 바깥에 게 무조건 행을 담당하고 안에 거 무조건 열을 담당해요. 괜히 그거 바꾸려고 하면은 알고리즘 복잡해지니까 그냥 이거는 법칙으로 세우세요. 자, 근데 이렇게 처리하는데 문제는 아까 우리가 서울시, 인천시, 부산시 뭐 이런 식으로 지역 이름을 만들어 놓은 게 에이리어라고 있었다고요. 얘는 차원수가 지금 1차원이야. 그러니까 0,0에서 에이리어의 0번째, 0,1에서 에이리어의 1번째, 1,0에서 에이리어의 2번째, 1,1에서 세 번째, 여기서 네 번째, 여기서 다섯 번째. 이렇게 가야 돼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이 인덱스를 x라고 쳤을 때 수식을 적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x는 콜수가 2죠. 자, i 곱하기 2 더하기 j라고 하시면 x값을 구할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여기에 while문의 특성을 가미하는 거예요. while문은 반복 돌기 전에 변수 하나를 무조건 만들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반복문 안에서 걔를 1씩 더하죠, 보통. 그럼 걔가 자연스럽게 1씩 증가하는 인덱스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게 제일 쉬워. 들어가기 전에 일단 변수를 0으로 집어넣고요. 이 반복 안에서 1씩 올리는 거예요. 그럼 x값을 알아서 반복이 되는 동안 0,0에서 0, 0,1에서 1, 1,0에서 2 이렇게 1씩 증가할 거 아니에요, x값이. 얘를 쓰면 되죠. 자, 지역 리스트에서 x번째를 취하면 t라고 나온 게 내가 그리고자 하는 지역 이름이고요. 이걸로 다시 그 데이터를 필터링을 해서 그린 거고요. AX에 IJ번째를 써라. 네, 이렇게 처리하면은 2차로 이제 서브 플롯이 돼요. 사이즈 갖고 하는 건 필요가 없네, 지금. 네. 그럼 이제 이렇게 그래프가 한꺼번에 나와요.
이거랑 요거. 사실 이 예제는 한 2, 3개월 전쯤에 그 신촌점에서 주말반 수업할 때 어디 회사 다니시는 분인데 회사에서 써야 된다고 하도 부탁을 하셔갖고 수업 도중에 만든 예제였어요. 자, 요걸로 이제 멜트하고 그래프 반복문으로 처리하는 거 좀 익혀놓으시면은 앞으로 종종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예제는 지금 며칠 동안 관련된 질문 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제 질문 받았던 내용들을 하나로 묶어서 보여줄 수 있는 예제가 딱 마침 얘여갖고 준비를 해온 거니까요. 오늘 요것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왜냐면 이제 주제 정하셨으면은 데이터 전처리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을 되게 많이 쓰실 거예요. 여기 데이터를 보면은 이게 지금 국가통계포털에서 받은 데이터거든요. 이게 보면은 대체로 한 가지 지표에 대해서 이렇게 변화하는 값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회계 분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변수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요걸로는 회계 분석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대체로 국가통계포털 같은 데서 회계 분석을 수행하겠다라고 하면은 데이터를 여러 개를 받아서 걔를 뭐 시도별 기준으로 묶어서 머지를 시킨다던가 이런 식으로 전처리 과정이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요번 세미 프로젝트는 전처리 과정을 줄여드리려고 데이터를 제가 제안을 한 거예요. 안 그러면 여기저기서 다운받아갖고 여러분들이 그거 묶느라고 오히려 더 오래 걸리거든요. 자, 파일은 다 올라갔으니까 일단은 D-01, D01번에 5번 파일 실습하시면 되고요. 기존에 여기 D번 폴더에 C번 어쩌고저쩌고 들어가는 애들이 다 5번부터 있었을 거예요. 넘버 하나씩 밀었어요. 아, 그럴 필요 없겠다. 그냥 09로, 맨 마지막 9번으로 하세요. 번호 괜히 미루지 말고. 그게 여러분들 더 편하겠다. 네. 그냥 D-01에 09번, 그 다음에 C-02에 06번, 요거 두 개씩 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요거 먼저 하시는 동안 이 6번 파일은 제가 타이틀만 좀 달아서 다시 올릴게요. 아마 여러분들 저 첫 번째 거 실습하고 나면 벌써 다 올라가 있을 테니까, 그냥 뭐 올라갔는지 여부 딱 신경 안 쓰고 진행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우리 밥부터 먹어야지. 예, 식사 다니고 싶시다. 예, 고생하셨어요. 자, 요거 지금 제가 올렸는데요. 한 가지 내용만 보충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5분이면 돼요. 자, 아까 이제 샘플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있었고, 이거를 범위 변수로 만들 때 그냥 처음 만들면은 이렇게 생성이 됐었죠. 그래서 이거를 변수 이름 추출하고 값만 추출하는 거 살펴본 다음에 이걸 이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요.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면은 지금 이 인터셉트라고 하는 항목들이 같이 추가가 돼 있거든요. 인터셉트라고 하는 요 항목.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면 얘네가 같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인터셉트는 데이터 프레임 만든 다음에 제거해 주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그냥 기본값대로 하면은 남자랑 여자 중에 한쪽에 대해서만 진행이 되고 표현식에 플러스 0을 집어넣으면은
이제 모든 경우에 따라 다 생성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통계에 적용하실 때는 이 방법을 쓰셔야 돼요. 자, 왜냐면 자, 성별이니까 값이 몇 개예요? 어차피 0 아니면 1이죠. 자, 여기서 0하고 1이란 뜻이 뭐냐면은 0은 false고 1은 true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 컬럼으로 봤을 때 그럼 얘는 여자죠. 그럼 이것만 놓고 보면 얘는 뭐야? 남자죠. 그럼 만약에 여기 옆에 남자라는 필드가 있다고 치면 얘는 보나마나 뭐겠어요, 값이? 1이죠. 얘는 뭐겠어요? 0이죠. 그럼 두 개 컬럼은 완벽하게 서로 그 결과를 주고받죠. 그러니까 요 값하고 요 값이 서로 삼각관계가 생겨요. 여자가 1인 데이터는 필연적으로 여자가 0인 데이터는 필연적으로 남자 필드가 1이 돼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데이터는 서로 상관관계가 생깁니다. 근데 회계 분석 들어갈 때 변수끼리 상관관계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더미 변수를 생성을 하면은 보통 이렇게 안 하고요. 카테고리 값을 n이라고 했을 때 더미 변수는 항상 n-1개까지만 만들어요. 왜냐면 값의 종류가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는 안 봐도 뻗어보는 값이.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거 봅시다. 자, 비만도의 데이터 종류가 고도, 경도, 그 다음에 정상 이렇게 세 가지였어요. 근데 이거 두 개만 필드를 만들었단 말이죠. 자, 고도도 아니고 정상이래. 고도도 아니고 정상도 아니래. 만약에 여기에 경도라는 값이 있다라고 하면 0번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미 정상이니까 경도는 안 봐도 0이죠. 고도도 0이고 정상도 0이면 여기 안 봐도 1이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진짜 있는 개수대로 다 이렇게 전개해버리면은 나머지 하나의 변수는 안 봐도 비디오란 얘기야. 그래서 얘를 굳이 넣을 필요가 없어요. 이걸 다 집어넣으면은 회계 분석에서는 다중공선성이 발생하니까 범위 변수 만들 때는 항상 카테고리 값에 n-1개까지만 생성을 해요. 제가 아까 이 말을 누락했어요. 설명에는 넣었어요. 자, 코드 다 올라가 있으니까 요거 실습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진짜 여기까지 할게요.